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14명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해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16세 이상에서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비는 약 13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중학생에게 확대되고요. 학생 1명당 1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택시 운전자와 유흥주점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병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1차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천만 명분은 글로벌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1천만 명 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전 세계 국가 간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급 시스템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비는 영동지방과 경북 동해안에서 시작돼 경상 해안으로 차츰 확대되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살펴보시면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40mm, 또 제주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오늘 아침 기온 10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19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공자님 말씀을 생활 속에 녹이며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 바로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이 배움의 기쁨을 생활 속에 어떻게 녹이면서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도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는요, 안양천이 흐르고 도시 한가운데 4개의 명산이 있는 아주 자연이 숨쉬는 깨끗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KTX 광명역이 있고, 그리고 연 100만 명이 찾아오는 광명동굴이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네. 역시 광명시장님답게 광명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네. 광명시가 특히나 이렇게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 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교육열이 아주 높은 도시인데요. 그 예전에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인근에 광명시가 서울시가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이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교육도시로 잘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광명시가 추구하는 게 평생 학습이잖아요. 네. 근데 평생 학습하면 그냥 말 그대로 평생 학습하는 걸 떠올리는데 네. 시장님이 생각하는 평생 학습은 뭔가요?
평생 학습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펼쳐나갈 것인가. 지역사회 평생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학습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장님은 이제 평생 학습, 평생 배움을 통해서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좀 털어놔 주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지혜는 다 책 안에 있고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자신이 변화되면서부터 점점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나와 또 다른 나와 이웃이 함께 만나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면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그렇다면 평생 학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민 누구나 이런 학습할 수 있는 평생 학습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광명시민 누구누구나 전 국민 모두가 열린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광명시는 199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광명시의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체계를 만들어 왔어요. 네. 그렇게 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인프라 구축부터 거의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네. 잘한다고 예산을 지원해줘서 네. 그 사업들을 열심히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 그렇지만은 은퇴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도 있다면서요?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은퇴 없는 사회 그리고 품격 있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게 인생 예. 그 다모작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제일 많고요. 만족도가 조사해보면 거의 95% 이상으로 납니다. 네, 은퇴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그럼 뭐 당연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시스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청년 상가 펼침이라 해가지고 그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3명 이상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것이 실제로 청년들은요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달라서 함께 모여서 뭔가 쉬면서 놀면서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창작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원하는 게 사실은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인문학 프로그램 요구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좀 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네. 그런 새로운 청년들을 위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청년 사업가 육성까지도 광명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이 청년 그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창업 자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육성된 청년 창업가들이 많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창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시 그들이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창업지원센터 안에서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광명시가
코로나19 스톱 기부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까지 해서 총 170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물품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 모았는데 어제도 그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 기업가가 기부하러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텐데 네. 아까도 몇 명이 모이면 공간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는데 네. 광명시의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 선언문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광명시 전역을 평생 교육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평생 선언문에. 그래서 광명의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만들면 생활복합센터로 만들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도서관 안에 최근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협업하고 네. 또 창업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그 하나하나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을 새롭게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은 광명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가면 못 들어갑니다. 가고 싶은데요. 아나운서님이 강의를 한번 오시죠.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들어갈 수 그렇지, 있어요. 강연하러 가면 예, 들어갈 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걸로. 네.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광명에는 시민 전문가를 위해서 광명자치대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어요. 예. 그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광명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치대학에서 운영하는 과가 무슨 과인지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자치대학이니까 우리 지역 연구과라는 예,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가 네. 5개 과인데요. 네. 도시재생학과, 자치분권학과, 네.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 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이런 과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네. 선발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예. 그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네. 이것이 다 지역 문제와 관련돼 있고 내 삶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그렇죠. 아니, 구체적인 전공 공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확실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그러게. 같아요. 그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자기 경험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워크숍도 하고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도 같이 진행하면서 네. 실제로 그 전문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역의 리더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거기서 저 연구 개발되고 이런 걸 시정에 적극 운영하고 이런 방안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시정에 네. 반영하기도 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또 인정받는 분들은 뭐 시에서 사실 요즘은요 네. 기관제든 임기제든 새로운 영역에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네. 그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럼 더 열심히 하시겠네.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문제를 네. 함께 좀 해결하고 네. 이웃과 네. 협동하고 네. 그러면서 자치 리더를 네. 만들어 네. 나가는 과정이네요. 네, 네. 너무 취지가 좋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겠어요. 확실히. 변화의 바람이 불죠.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시민력이 높아집니다. 네. 시민의 힘. 광명시가 토론회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500인 원택 토론회도 네.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온라인 투표를 좀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그 시민들한테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해서 단위별로 소단위별 토론회를 몇 차례 해서 그분들이 한 50여 가지의 의자를 선정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지금. 그걸 그 시민들이 이렇게 그 우선순위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평생학습을 통해서 토론도 학습이잖아요. 네. 그런 네.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 주신 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네. 그 힘으로 시정을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 행정을 펼쳐나가는 가장 큰 힘의 주체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시민들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걸 이끌어가는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럼 거기서 보람도 찾으실 것 같고 이 광명시 전체가 평생학습장이면서 개개인도 평생학습을 스스로 주도해가는 이런 예, 분들이 되겠네요. 예, 네, 네.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네요. 네. 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그 내용 중에 네. 느슨한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느슨한 학교. 예.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을 평생 교육정화로 이렇게 전환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카페나 이런 곳을 아유 평생 교육정화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이제 시가 지정을 해주면 그곳에서 자기가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또 그곳에 와서 누구든지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기후 에너지와 관련해서 넷제로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넷제로 카페. 넷제로 카페.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건데요. 넷제로 카페 4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그 카페에서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생산하고 그 카페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서요. 그 딸기 주스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딸기 줍니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밟으면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주스 마시고 거기서 에너지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의 재밌네. 그것이 다 평생학습장이 되는 곳이고 그것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안에서 나눔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시민 주도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광명시가 정말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돼서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지네요. 네. 근데 앞으로 시장님의 계획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앞으로 광명시는 이런 평생학습 체계를 좀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그동안은 시가 좀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시민 주도로 좀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시민 주도로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그 위대한 시민은 평생학습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 광명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많이 참여해서 그들의 힘으로 광명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광명시 네. 그리고 그 토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면역력 향상, 우리 축산물 함께 먹고 이겨내자 이런 취지로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축산물 페스티벌을 소개해줄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축산농가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코로나19로 음식점에 손님들이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등교 중단으로 학교 급식이 끊기는 등으로 축산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협과 정부, 축산단체 등에서 축산물 소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축산물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이 페스티벌이 좀 어떤 페스티벌인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축산물 브랜드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께 소개해 드리고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질 좋은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게 매해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규모 행사장을 네. 빌려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으로 해서 100%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축산 브랜드가 250여 개인데 이 중에 40개 브랜드를 우수 브랜드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선정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께서 축산물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위생과 안전입니다. 네. 그래서 가축 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 이래까지 전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농장에서 식탁에 이래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위생과 안전 정도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위생과 안전 정도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떤 브랜드가 상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한우가 26개고요. 네. 한돈이 13개, 계란 1개에서 총 40개가 그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우의 경우는 강원도 도 대표 브랜드가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한돈의 경우는 디귿 브랜드가 최고 점수를 받아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 모든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브랜드 관리나 운영 시스템, 노하우가 확실히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철저하고 깐깐한 관리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돼지 생산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브랜드육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을 받은 브랜드사들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돼야만 이번에 축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이런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요.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고 난 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번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브랜드의 역사라든지 미래, 그다음에 소비자들께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하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는 가상 축산물 브랜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을 통한 우수 브랜드 홍보물 소개 영상과 함께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축산물을 이용한 요리 영상 경영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몰을 통한 판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페스티벌이잖아요. 좀 할인이 많이 들어가야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장 할인 할인 혜택이 이런 거 있나요? 좋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40개 브랜드에 대해서 한 20%에서 30%까지 이제 그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외에도 뭐 축산물 농가 살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고 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비대면 구매 시대에는 브랜드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또 세계적 식품 브랜드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요. 네. 그를 통해서 우리 축산물이 소비자 건강을 지키고 우리 식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석 명절인데 우리 축산 농가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농촌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5,100만 모든 국민의 마음의 고향은 농촌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향에 가시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의 소중함이라든지 농업축산업의 귀함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리 축산물로 감사의 정을 나누고 또 가족들의 건강, 화목도 함께 다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 진행하면서 보니까 아침에도 네. 고기가 땡기네. 아까 영상 보니까
이거거든요. 너무 멋있죠. 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출연해 주신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땅 파서 장사해? 2달치나 밀렸어. 자, 이번에는 기획 스타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주제는 배우자의 억대 빚 갚은 스타입니다. 이야, 배우자의 억대 빚을 갚은 스타. 네, 누가 첫 번째 나올까요? 스타는 배우 김혜선 씨였습니다. 김혜선 씨 얘기부터. 예. 김혜선 씨가 두 번째 남편의 빚을 이혼 후에도 갚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김혜선 씨가 이제 첫 번째 결혼은 199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8년 만에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다시 어떻게 보면 2004년에 한 남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요. 네. 그래서 2달 만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에 또 파국을 맞게 되는데 그냥 파국을 맞은 게 아니라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해외 투자한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17억 원의 빚을 떠안으면서 해야 되는 이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남인데 왜 이혼한 남편의 빚을 떠하는 거예요? 네,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권 그리고 친권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김혜선 씨가 비하인드지만 여성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모성애가 강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이유가 일단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혼 후에 아들이 대여섯 살쯤에 이제 전 남편, 두 번째 남편과 만나게 됐을 때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아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3, 4살 정도 됐을 때 다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선 씨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같은 상처를 2번 줄 수 없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컸고 이 딸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마음도 너무 커서 남편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혼 당시에 남편이 빚을 떠안아 주면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수락을 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기억에 남는데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모성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수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어요? 네, 그렇죠. 전 남편의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모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한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회장님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에게 한 7억 정도를 빌려서 사업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도하면서 인테리어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장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갑작스럽게 끊겼다니 좀 불안한데요? 그 수상한 회장님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얼마라도 이제 벌었을 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 돈을 사업으로 불려서 빚을 좀 빨리 갚고 싶었겠죠. 본인 돈도 넣었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한테 또 7억 원도 빌렸잖아요. 원금은커녕 이게 다달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선 건데 그때 당시에 김혜선 씨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뭔가 법적으로 해결할 게 없을까 싶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말 변호사 다리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 울기도 했다고 빌기도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 남편한테 떠안은 빚이 17억에 그다음에 저 지인에게 빌린 돈이 7억이면은 24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큰 돈이죠. 2017년 12월 말이었는데요. 당시 김혜선 씨가 파산 신청서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세금, 원금, 이자가 너무너무 불어나서 이 빚이 모두 합쳐서 23억 원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액의 빚이 23억 원이면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좀 재조명이 됐었던 것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김혜선 씨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행상을 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 중에 맏딸이었거든요. 10살 때부터 소녀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김혜선 씨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좀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빼어난 외모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중학교 재학 시절에 명동에서 교내 바자 홍보를 위해서 CF 제작 사무소를 방문을 했다가 촬영 기사에 눈에 들어서 즉석에서 모델로 발탁이 돼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정말 미모가 정말 뛰어났었던 거죠. 네. 당시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3대장이 있었습니다. 일명. 김혜수, 하이라 그리고 김혜선 씨였는데 정말 인기가 많은 하이틴 스타였고요. 하이틴 스타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타이틀이 있었어요. 바로 효녀 스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효녀 스타라는 게 슬프죠. 그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활동을 했던 건데 지금 보셨던 저 이제 아이스크림 광고들. 네. 저도 그때 먹었던 빵빠레 아이스크림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사실 김혜선 씨가 유난히 아이스크림 광고 많이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예전에는 스타다 이게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었느냐, 그 뒤에는 휴대전화 광고를 찍었어, 통신사를 찍었어 이렇게 변했지만 그때는 이제 아이스크림 광고를 찍으면 스타 등극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김혜선 씨가 먼저 CF로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워낙에 지금 하이라 씨도 굉장히 단아한 매력이 있고 김혜수 씨 건강미도 있고 아름답고 섹시하지만 이 또 흔히 김혜선 씨는 고전적인 미를 가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커다랗고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CF에서 끝나지 않고 드라마로 캐스팅이 돼요. 그 첫 번째 드라마가 푸른 교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디서 나왔어? 되게 예쁘게 생겼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이 꽃피는 나 걸어서 하늘까지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혜선 씨의 리즈 시절은 걸어서 하늘까지였는데 요때 이제 최민수 씨랑 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민수 씨는 약간 모래시계 그 상남자 이미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혜선 씨를 아끼는 팬층이 두터이 형성이 되면서 또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이 김혜선의 이름 앞에 붙게 됐습니다. 예전에 또 왜 연예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김혜선 씨도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험한 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혜선 씨 이미지가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굉장히 참하고 단아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김혜선 씨가 대학생 때 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조금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배설물을 이제 삽으로 퍼서 나르는 그런 일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아무래도 이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카메라가 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여자 어린 스타에게는 어린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평, 불만은 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들 역시도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서 좀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하이틴 스타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업 시험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면, 저처럼 철이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카페 알바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김혜선 씨는 이 책임감이 정말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가정을 이끌어왔었던 그런 똑순이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방송에서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빚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려서도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안타깝고 정말 그 당시에 빚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었던 게 그 빚을 떠안고 양육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5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분이 사채를 썼기 때문에 이자만 1,600만 원씩 갚아야 했다고 해요. 이자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문자나 전화가 100통씩 올 정도였고 아침, 낮
뭐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계속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바람에 숨통이 꽉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생명의 뭐 위협을 느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한다 이러면서 남편이 집안에다가 뭐 어디서 돈 좀 가져와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이제 부인 입장에서 특히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혜선 씨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방송국이고 그게 나의 대기실인데 이 남편이 이 방송국 대기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와서 뭘 한 거냐? 돈 달라고. 네.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여보 나 돈이 없어 돈 좀 줘가 아니라 매니저 전화 뺏고 코디 전화 뺏고 심지어 대기실 문을 잠그고 그럼 그런 거 거의 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돈을 내놔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사실 김혜선 씨 인생을 생각해보면 좀 어렸을 때 이미 10대 때부터 부모 빚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편이 이렇게 돈을 달라는 와중에 심지어 그 말을 넘어서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김혜선 씨가 전하고 있어요. 네. 자, 감금된 대기실에서 흉기까지 휘둘렀다. 어느 여자라도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 고생이 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20억대 돈은 다 갚은 겁니까? 네, 김혜선 씨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채권자에게 이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이 결정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억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해서 빚을 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뭐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아요. 김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차례 파견 끝에 지난 2016년 5월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에게 너무 상처가 컸다라고 말하는 김혜선 씨의 마음을 돌린 분입니다. 이 남편분 김혜선 씨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에 걸친 회생을 진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그 남편분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혜선 씨의 남편분은 약 5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결혼의 즐거움을 조금 뒤로 해놓고 아내 김혜선 씨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뛰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사실상 결론이 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좀 감내하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김혜선 씨가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조력자의 역할을 든든히 해준 남편의 역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김혜선 씨 세 번째 결혼 소식 들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에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사실 뭐 부인의 빚 23억 원을 그렇게 갚아줄 재력은 너무나 뭐 있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남편은 이렇게 사실 회생이라든가 이 이제 파산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뭐냐면 사실 회생이라는 게 내가 돈이 있는 만큼까지는 갚을 테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좀 빚을 면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절차가 보통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 이걸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까지 갔고 그러다 결국은 파산까지 간 거죠. 그러고 이제 파산 신청이 된 건데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또 김혜선 씨가 세금도 있었어요. 근데 세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낼 수 있는 만큼은 내지만 나머지는 좀 탕감해 주실 수 없을까요? 요거를 위해서 남편이 뛴 거예요. 이게 과정이 보통 까다롭고 복잡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남편이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의 이 빚, 국세 이걸 갖다 탕감 뭐 받기 위해서 파산 신청해서 어떻게든 구제 받게 해주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뭐 국세 탕감이 세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2017년도였어요. 김혜선 씨가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세 탕감도 이와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2017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약 4억 7천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고액 상습이라는 단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고 기사가 터졌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이 많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당시 공개된 이 4억대 이 체납 금액은 14억이라는 체납금 중에 10억 원을 무려 3년에 걸쳐서 굉장히 꾸준히 성실히 갖고 있던 와중에 남아 있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 반응이 다시 한번 누그러지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김혜선
김혜선 씨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은 금액들을 좀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갚아야 할 원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실히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일괄 발표로 인해서 고의 탈세 등의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도 좀 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빚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난 연말까지 제목이 수상한 장모였어요. 뭐냐면 그냥 뭐 사모님 조연이 아니라 김혜선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를 뭐 성공리에 마쳤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사실 그때 당시 대구가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다가 2천만 원 상당의 세제 한 1,600개를 기증하기도 했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영화 우리 딸이라는 영화에 엄마 역할로 출연하는데 주로 사실 그동안 악역 많이 했어요. 드라마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순한 엄마 역할이라고 하니까 이미지 변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까지 예, 기대하겠습니다. 왕성한 활동하고 있네요. 네네. 예. 자, 배우자의 억대 빚 갚은 두 번째 스타입니다. 보시면 가수 혜은이 씨. 너무나 유명하니까. 네네. 혜은이 씨는 100억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다. 100억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김동현 씨가 과거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였는데요. 정말 물가가 비싸다라는, 그 당시에 더 비싸다라고 했었던 이 일본에서 올로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일본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제작한 이 영화가 결국은 개봉을 하기 전에 부도가 나고 맙니다. 네. 그때 당시 현금으로만 30억을 잃었고요. 또 아파트가 5채가 있었는데 이 5채도 모두 다 잃었고요. 이 외에도 모든 재산들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금액이 지금의 가치로 하면 무려 200억. 200억 정도의 규모였다고 하니까요. 네, 혜은이 씨 정말 속이 쓰렸을 것 같습니다. 200억 원 정말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 두 분은 사실 만날 때 그 당시에도 굉장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혜은이 씨가 1970년대 후반에 젊음의 아이콘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가창력도 뛰어났고요. 춤 실력까지 뛰어나는 등 이 두루 갖춘 아이돌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유 씨처럼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대의 아이콘이 선택한 남자,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혜은이 씨는 뭐 당시 그야말로 지나가기만 해도 화제가 되고 그럼요. 어디 사실 지나다닐 수가 없는 정도의 인기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나보면 김동현 씨도 이 탤런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지만 그 만났을 때를 보면 완전히 핫스타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는 그런 혜은이 씨와 이제 막 연기 시작하는 신인 탤런트 김동현 씨가 만난 거였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주말 드라마에서 시작이 됐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연이었나 봐요. 이어졌습니다. 뭐냐면 김동현 씨가 노래를 잘했고 흔히 밤무대라고 하는 유흥업소 무대에 섰는데 같은 곳에 혜은이 씨도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신인들이 앞에 먼저 부르거든요. 근데 김동현 씨가 가지 않고 혜은이 씨가 무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차 한잔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집에 뭐 데려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점점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선 거죠. 근데 당시 혜은이 씨는 이 첫 번째 결혼이 이제 이혼으로 끝나고 나서 나는 남자는 이제 돌아보지도 않을까 이런 상태로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였는데 김동현 씨가 그 마음이 열리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연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혜은이 씨는 재혼이었고 김동현 씨 같은 초혼이었잖아요. 집안의 반대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처럼 김동현 씨는 초혼이었기 때문에 김동현 씨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게 생각해보면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재혼과 초혼 그리고 스타들이 결혼을 한다? 이거 굉장히 충격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동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면서요. 이런 편견의 시선들의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용기를 드러내면서 미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결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혜은이 씨도 김혜선 씨처럼 어린 시절이 넉넉지가 않았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복한 집안이에요. 그 악극단장, 전국을 순회하는 악극단장의 딸이었고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최은희 씨 어렸을 때 모습을 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악극단 단장한테
예쁜 딸이 있는데 이렇게 노래 좀 하고 그러면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했다. 근데 그래서 무대를 세웠다기보다는 그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 악극당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증을 서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 옛날에 보증으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빚을 이제 떠안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걸 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노래 잘하는 예쁜 딸을 가수 데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대 때부터 가수 데뷔를 하는데 사실 이제 10대가 설 수 있는 무대는 제한돼 있죠. 밤무대, 유흥업소는 설 수가 없는데 나이를 속여서 가수 데뷔를 하고 나이를 속여서 밤무대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혜은이 씨는 만약에 내가 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재능을 펼치는 의미에서 가수를 시작했으면 그 무대가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네. 근데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순간 아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10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건 데뷔 후에요. 뭐 그야말로 대박. 네.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아시죠? 당신은 뭐 아우, 그럼. 네, 천할번이에요. 네. 노래 잘하시는데요. 잘할 수 있는데 생방송이라 사실 이 데뷔 앨범과 더불어서 진짜 좋아해 그리고 당신만의 사랑해 이 연달아 발표한 두 앨범이 모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1977년은 혜은이 씨에게 잊을 수 없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들로 10대 가수왕, 뭐 최고 인기 가수상 등 3사 통합 가수왕이 됐었어요. 사실 신인이 데뷔 2년 만에 정상에 올라서 음악계가 발칵 뒤집힌 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흔히 뭐 팬층이다 그러면 오빠 부대 생각하잖아요. 네. 오빠! 네. 근데 혜은이 씨는 언니 부대에 어떻게 보면 시조격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혜은이 씨가 머리 어떻게 커트졌어? 거기 뭐 미용실은 못 찾아가도 우리 동네 미용실 가서 혜은이 머리 잘라주세요. 혜은이가 뭐를 입었나? 그녀의 머리와 옷이 패션이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 아이콘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모두가 이제 혜은이 씨를 따라하는 상황이었죠. 1979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의 익산, 당시 이제 1위였겠죠. 네. 거기에 사는 한 소녀가 혜은이 씨 보겠다고 상경을 해요. 무작정 상경. 네. 어디서 기다리느냐? 방송국 앞에서. 무려 한 달을 버텨서 혜은이 씨를 만났다는 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야, 그 소년 팬이라고 그랬죠? 소녀 팬. 소녀. 네.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이 정도의 인기였으면 그때 수입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아, 뭐 어마어마했죠. 아파트를 뭐 대여섯 채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몇십억,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억대의 돈을 한 번에 벌게 되는 거죠. 네. 야. 재산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텐데. 근데 그 많은 돈을 그 김동현 씨 빚 갚기 위해서 쓴 건가요? 네, 그렇죠. 혜은이 씨는 방송에서 지금까지 100억 정도 없앴다라는 없앴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갚았다가 아니라 아파트 50평짜리 5채, 어머니 집 그리고 가슴 아팠던 것이 작은 아버지 집까지 팔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어머니가 좀 아프셨는데 친정집을 다 팔아서 넘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픈 어머니를 여관방에 모셔야 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결혼하자마자 거의 뭐 1, 2년 후에 터지는 거예요. 네. 그때 한창 깨볶을 신혼의 시절인데 그러니까 신혼 즐길 시간도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난 돈 벌어야 돼.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뭐 벌 수 있다면 밤업소뿐이 아니라 뭐 지역 행사 어디 뭐든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코로나19로 멈췄지만 여러 가지 뭐 축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역 축제들 그런 데를 다녔고 사실 그때 혜은이 씨가 인기가 떨어져서 텔레비전에 못 나온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가면 대기 시간도 있고 뭐 리허설도 있고 출연료도 사실 많지 네. 않고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남편 빚 갚느라 방송 출연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불러주는 데면 가서 노래를 다 불렀고 심지어는 한 번 이제 가면 한 2시간을 불러야 되는데 하루에 4번 8시간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강행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드레스 한 벌 해입을 돈조차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몰두를 했던 건데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면 좀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약을 들고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속도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도 뒤집어지죠.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겠냐라면서 한국을 떠나 도망을 실제로 간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혜은이 씨가 그 당시에 남편을 보면서 우리 둘 다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 와중에도 빚이 조금씩 줄잖아요. 그거에 대한 행복도 조금씩 느꼈다고 합니다. 네. 김동현 씨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겠습니까? 네, 김동현 씨가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조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아내에게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이에 김동현 씨의 보답은 자신으로 인해서 아내 잃어버린 이 세월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주느냐? 혜은이 씨가 김동현 씨와 결혼을 하기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떨어졌던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혼하면서 혜은이 씨는 그 딸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전혀 볼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딸이 유치원 때 이혼을 하게 됐고 그 뒤에 가끔 만나긴 했는데 지금의 이혼 상황은 사실 많이 달라요. 좀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1984년 3월에 이 이제 연상의 그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돼요. 3살 연상의 사업가와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 이제 5개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네. 임신 상태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한 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불과 한 4년 만에 1988년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뭐 외부적으로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입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혜은이 씨 어머니 입을 빌어서 남편의 어떤 좀 학대가 있었다. 이것이 이혼 사유다 이렇게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하고 달리 그때는 누구가 잘못을 했든 이혼을 하면 아이 양육권은 흔히 남편,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네. 그동안 많이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네, 그렇죠. 조금 더 가슴이 아팠던 게 이 혜은이 씨 딸이 혜은이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몇 살 되면 엄마한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엄마 내가 버스 타고 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 어린 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느 어머니가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고 이후에도 사실 가끔씩 만날 수는 있었지만 품 안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네. 많이 슬픔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과 이별 후에 부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비가인데요. 녹음을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울어서 처음 생각했었던 그 감정대로, 그 의도대로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참 그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노래 살짝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혜은이 씨의 비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네. 녹음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딸이 보고 싶었던 거고. 딸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하니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유치원 때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도 네, 뭐 네. 빚 때문에 뭐 그랬어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수백억 원의 빚 때문에 데리고 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김동현 사실 씨가 웬만하면은 엄마가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처음 이혼할 당시에 양육권이 아빠한테 갔다고 네. 해도 그리고 사실 혜은이 씨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면 네.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동현 씨의 빚 이것도 이게 한 200억 정도 갚으려고 하면 딸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네. 못 데리고 왔을 거예요. 계속 바깥 활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김동현 씨가 딸하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김동현 씨의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네. 컸고 미안한 마음이 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다 보니까 딸과의 재회를 해주는 것이 조금 혜은이 씨에게 많은 사랑의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좀 딸을 꼭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동현 씨는 이 혜은이 씨와 딸이 서로가 너무나 좋아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남편 김동현 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딸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결자 해지라고 하죠. 결국은 이제 김동현 씨가 이제 이거를 해결해 준 거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동현 씨가 물론 혜은이 씨를 많이 고생스럽게 한 부분이 크죠. 근데 저는 몇 가지 선물 준 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사람이 그렇게 계속 빚 갚으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입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결혼보다는 굉장히 따뜻한 그런 결혼 생활 이거가 이제 선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보고 싶고 곁에서 두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던 딸 함께 데리고 온 거 이것도 또 선물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30년의 결혼 생활 마치고 이혼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선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1990년에 결혼해서 지난해 7월에 지난해 이제 이혼을 했는데 알려진 건 올해 4월 29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빚 갚으면서도 잘 살던 부부였나 보다 싶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죠. 네. 근데 이 황혼 이혼도 뭐 충격이고 화제였지만 가장 많은 대중들이 반응했던 건 남편 김동현 씨가 이혼을 권유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김동현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을 하자라고 재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김동현 씨의 입장이 있어요. 혜은이라는 사람이 나 김동현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오래 기간 고생했다라는 거죠. 이제 나라는 김동현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혜은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웃고 기운차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고생을 했는데 결혼 생활 30년 만에 이혼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혜은이 씨가 좀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일단 아이들한테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웅다웅 살면서 사실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다고 해요. 김동현 씨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혼할 때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혼할 때뿐이 아니라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아니라 남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남편이 그냥 불미스러운 일 터질 때마다 나 연루돼가지고 논청받아서 힘들어 했는데 이혼하고 보니까 나보다 김동현 씨는 더 힘들었겠구나. 그게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힘든 건 어떻게 극복해요? 네, 이혼 후에는 사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무력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홀로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앞섰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뭐 생활과 그런 기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이 말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 빚 갚을 때도 아니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아이들을 생각한 거죠. 아이들한테 엄마가 떠났다는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걸로는 상처를 줘도 엄마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가족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통해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요. 딸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엄마도 아닌 가수 혜은이로 행복하게 살아. 이런 문자를 받았으니까 좀 힘이 났던 거고요. 네. 사실 혜은이 씨는 이혼이 자식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응원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짧게 하나만 보면 45년, 50년을 함께 해준 팬들. 그 팬들이 지금 2007년에도 15년에도 그리고 2020년에도 세 번째나 계속 앨범을 내주고 있어요. 혜은이 씨를 위해서. 그 팬들이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이 아직도 있다면서요, 근데? 네, 현재까지 100억 원의 빚을 갚았고 빚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밝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혜은이 씨 말에 의하면 앞으로 2, 3년 정도만 더 갚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편이 지금 뭐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수준은 또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너무 감사한 부분은
한 분도, 정말 한 명도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혜은이 씨의 평소의 그 성격이라든가 평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현재로서 가슴이 아픈 것은 작은 아버지 집까지 판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 집은 못 사도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 아이들에게는 집 한 채 내가 어떻게든 사줄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혜은이 씨는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던데요? 그렇죠. 신곡도 발표하고 예능 활동도 하고 있고요. 소속사에 따르면은 지금 뭐 건강식품부터 의류까지 뭐 화장품까지 한 10여 건의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도 주로 있고 있고 또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얼굴이 돌아온 것 같아요. 예. 네. 네, 오늘 스타들의 이야기 배우자의 억대의 빚 갚은 스타 이렇게 해서 꾸며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의 안유수 이사장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며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유수 이사장은 지난 1999년부터 올해로 22년째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미 기부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경우가 많아 작년 추석 때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안유수 이사장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남극 세종기지 식물공장 선적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식물공장을 세종기지에 보내는 출정식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식물공장은 상추와 같은 엽채류 생산뿐만 아니라 고추와 호박 등 과채류 생산까지 가능한 최첨단 공장입니다. 이 식물공장은 10월 초 남극 탐험선 아라오노에 선적해 남극 세종기지에 보내질 예정인데요.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은 미래형 첨단 식물공장의 모델 및 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 보급해 농업의 4차 산업성장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올해로 7번째 천사데이를 맞아 어제 오후 재단 앞에서 2020 천사데이 오픈도어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정해 소외된 아동을 살피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송일국 홍보대사와 조수빈 친선대사는 시민들의 관심으로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며 용기 있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쌀쌀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외투 하나 가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급변하는 기온차에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